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 3월인데도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 증시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영, 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먼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증시 다시금 분위기가 뜨겁게 오르는 걸까요?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상승 마감했던 미증시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가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오른 41,841.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65% 상승한 5,675.12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31% 오른 17,808선에서 마감하면서 2거래의 연속 회복 흐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최근 증시가 크게 위축이 됐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의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2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증시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예상보다는 부진했지만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양호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요 이슈로 한번 만나보시죠. 어제 발표된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인 0.6%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요. 핵심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한 1%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덕분에 경기 둔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 심리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0을 기록하면서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1.8보다는 훨씬 악화된 수치고요.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오는 올해 1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를 마이너스 1.1%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너스 1.6%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 GDP 나오는 애틀랜타 연은의 공식 전망치는 아니지만요. 추후 경기 경로를 참고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학자들의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0.5%에서 1.3%까지 다양합니다만 이는 지난해 4분기 2.3% 성장률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입니다. 어두운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투심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기도 했고요. 때문에 국제 금값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증시 불안감을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 위기가 아닌 정상적인 조정이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달랬는데요. 또한 케빈 헤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도이치뱅크는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고요. RBC 캐피털 마켓츠는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올해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6,600에서 6,2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미정부가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은 당분간 무역 정책에 따른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의 소식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오늘 뉴욕 증시에서 4.79%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43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하향의 원인으로는
정치적인 요인과 브랜드 이미지 악화, 또 중국 내 경쟁 심화, 그리고 모델 Y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수요 부진을 꼽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때 급등했었으나 현재는 당선 이전보다 5% 더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활동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됐고 판매량 감소가 계속해서 겹치면서 주가 하락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 비율은 48% 수준이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현재 $390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히트맵 보시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인텔은 새로운 CEO의 칩 제조 방식과 인공지능 전략 전환 기대감으로 6.8% 급등했고요. AMD는 데이터 센터 사업 강화 소식에 힘입어서 3.6% 상승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CEO 젠슨 황의 GTC 2025 컨퍼런스를 앞두고 3일 연속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미중 간 교역 긴장 여파로 1.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행사 기대감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팅 기업인 D-Wave 퀀텀과 퀀텀 코프가 각각 10% 그리고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두 또한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과 AI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서 9% 급등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알파벳과 메타는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0.24% 상승하면서 소폭의 회복세에 그쳤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마감했지만요. 앞으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전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살펴볼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발표될 FOMC 결과와 이번 주 내내 있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소식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이틀째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나 싶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 계속되고 있고요. 또 경기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과 그러한 걱정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대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결과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매번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연 아나운서 굉장히 웃음 가득한 기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빙그레 하면은요? 제품 말씀이신가요? 네. 메로나 아닌가요? 메로나? 빙그레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네. 맞습니다. 바로 메로나, 그리고 바나나 우유죠. 빙그레가 최근 메로나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메로나는 코스트코 전체 매장에 입점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는데요. 현재 메로나는 미국 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1위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빙그레 미국 법인의 매출은 2023년 598억 원에서 지난해 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아이스크림 수출액도 약 40%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는 바나나 맛 우유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장기 보관 가능한 테트라팩 제품 도입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중국 매출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 등 신규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코스트코를 통해 출시된 식물성 메로나인 멜론 망고 코코넛 맛 번들이 현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멜론 위주의 판매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선호하는 맛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빙그레의 열풍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 콘텐츠를 즐기는 세계인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빙그레 수출 국가는 30여 개를 기록했는데요. 빙그레는 해외 수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요인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제 박람회를 참가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SNS를 활용한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도 실행 중입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해외 시장은 아직도 개척할 곳이 많아서 무한한 성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성도 좋아 전반적인 경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과 매출 비중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빙그레가 세계인의 핫한 간식으로 떠오른 가운데 빙그레 2025년 예상 매출액은 1조 5,563억 원으로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빙그레의 행보 기대해봐도 좋겠죠?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빙그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수연 아나운서가 빙그레 하면은요, 이 바나나 우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빙그레에서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수출이 잘 돼가지고요, 효자 식품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 식료품과 관련해서 리포트 정리해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K푸드에 힘입어서 점점점 수출도 잘 나가고 있고 이 매출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눈여겨보면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기업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경제면 요약해서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기업 소식들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을 해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 등 고성장 업종에서는 주주배당보다 투자가 기업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종과 기업의 성장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인 건데요. 한은은 특히 주주 환원이 생산적 투자 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 환원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20개국 중 국유 기업 위주인 중국과 자료가 부족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호주 등을 제외하고 16개국 3,560개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배당 성향은 당기 순이익의 27.2%로 분석 대상인 16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주주 환원 규모는 영업 현금 흐름의 0.2배에 그쳤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현지 시간 17일 발표한 중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2%, 내년에는 1.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3개월 전 OECD의 전망치 대비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 이후 4년간 최소 2.5%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내년에는 1%대 저성장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OECD는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 관세율 인상을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3%보다 0.2%포인트 낮은 3.1%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2024년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활동 지표들은 글로벌 성장 전망이 완만해질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래하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번 주 홈플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납품사 결제대금 등 상거래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판매한 자산유동화 전자장기사채 등 금융채권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준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대금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직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채권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긴급 진화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홈플러스 정상화는 없이는 이 같은 조치도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는 17일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사에 있다며 해당 채권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 절차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던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미뤄지던 엔비디아 향 납품에 대한 기대감과 저평가 매력이 커진 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7일 유가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거래 종가 대비 5.3% 오른 5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이끈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하루 외국인 삼성전자 주식 4,94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12일 장중 88,800원으로 사상 최고가에 도달한 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49,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위기론에 봉착하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7조 9,901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12조 3,093억 원, 기관은 1조 7,076억 원어치 삼성전자의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LG 관련 기사입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가 글로벌 완성차 회사를 잇따라 만난다고 합니다. LG 전장부품과 관련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문의가 쇄도하자 CEO들이 직접 찾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전장에서 LG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LG전자를 비롯해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는 오늘 6월부터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크데이를 잇따라 연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시작으로 일본 혼다 본사로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LG그룹 비공개 테크데이는 외부에 알려진 것만 총 4번째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독일 벤츠 본사에서 처음 행사를 개최한 뒤 현대차와 도요타도 만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LG전자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핵심 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하는 성과도 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중요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이 홈플러스 사태 오늘도 또 한 번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금융권, 투자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누적된 포인트가 114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망하게 되면 이 포인트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장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양대 시장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국내 장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0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초반에 고점 라인 부근을 터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힘을 잃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살짝 파란불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힘을 조금 내주면서 강보합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12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4천억 원 넘게, 기관은 9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내내 계속해서 매수세를 키워가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좋은 분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27%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745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반대로 수급이 나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 잡았는데요.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은 300억 원 넘게, 기관은 19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어제와는 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이 특히나 힘이 없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대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다 할 큰 특징 없이 코스피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마감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서요. 어제 알테오젠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증시를 그나마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 내외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특징은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일부 섹터와 종목 위주로 거래량이 활발하게 돌아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부터 함께 다뤄볼까요? 네, 저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한 종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주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온코닉의 주가 급등은 자사의 차세대 이중표적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암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네수파립은 이미 21년 미국과 한국에서 췌장암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데 이어서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항암 신약 개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네수파립은 PARP와 텐키레이즈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저해 기전을 가진 차세대 합정치사 표적 항암제로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이성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 2상과 자궁 내막암 병역요법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서 위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 확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네수파립이 향후 신속심사 등 규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 이전 등을 통한 본격적인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코닉은 지난해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를 출시하면서 소화기 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어 올해 성장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런 강세가 더욱더 와닿으실 텐데요.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 계속해서 강한 흐름으로 이어갔고요. 장중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였는데 계속해서 이런 흐름 이어가다가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18,04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차트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불기둥 나타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희귀의약품 미국의 FDA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해 주신 내용도 너무 단어가 어려운데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는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초반에 어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장에서 굉장히 잘 나왔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장의 분위기 고스란히 국내 장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TC 2025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양자 암호 쪽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미국에서 엔비디아 GTC 2025 개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예정인데요. 그 안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 주제들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젠슨왕 CEO가 하는 말에 대해서 주가가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일단 18일에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처음으로 퀀텀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여러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아직은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을 여기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엔비디아는요, 이 퀀텀 대회와 관련해서 이 전문가와 업계 리더들이 회사와 함께 향후 수십 년간 양자 컴퓨팅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기술에 집중하면 좋을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유용한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향해서 어떠한 길을 모색하면 좋을지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아르키 퀀텀 같은 경우에는 무려 56%대 급등을 했고요. 실스크는 13%대, 퀀텀 컴퓨팅도 13%대 강세 보이면서 그동안 양자 컴퓨팅 너무 급등을 해서 그만큼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만큼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후반에 힘을 잃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KCS 4%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아톰 같은 경우에는 5.75% 고점 찍었었는데 결국에는 약세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엑스게이트도 역시 6%대까지 올랐다가 결국에 하락 전환하면서 파란불로 마무리됐고요. 솔리드는 2%대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1%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임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이죠? 네, 방금 언급해주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 특히 좀 한 종목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오늘 오전 포스코 DX는 전거래 대비 거의 8%까지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상승 배경은 포스코 DX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협력해 피지컬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대규모 물류 및 제조 공정 자동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거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기존의 산업 현장에 직접 센서를 설치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아이작심을 활용하여 실제 공장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하고 정밀한 AI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포스코 DX는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센서 데이터를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반영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서 현장 테스트의 위험성과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 자동화를 목표로 AI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도 이 같은 솔루션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DX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자동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기술력 확보를 하고 있어서 향후 대형 제조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지컬 AI 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때까지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트 보시면 포스코 DX 굉장히 1.3% 오르면서 강한 모습으로 시작하나 했는데요. 장중 7.96%까지 올랐다가 장 후반에는 좀 힘이 빠져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꼬리 길게 달면서 1.85% 상승한 27,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DX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중에 빨간불 켜나 했는데요. 좀 힘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랐던 테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내렸던 테마와 종목도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엔터인데요. 여러분들 엔터 쪽 관심 좀 많으신가요? 저는 좀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네, 관심 있으시고 또 소연 아나운서도 아이돌 아까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이돌 엄청 사랑합니다. 네, 어떤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블랙핑크랑 라이즈를 좋아합니다. 혹시 블랙핑크에서는 어떤 그 멤버를 좋아하나요? 멤버별로 좀 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니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니 좋아하시나요? 제니요? 제니요? 뭐 모두들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죠. 저는 로제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파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에스파 하면 또 질문이 있잖아요. 그쵸. 네. 에스파 혹시 카리나 팟인가요? 윈터 팟인가요? 둘 다 너무 예뻐서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정말요? 네. 근데 사실입니다. 너무 예뻐서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이돌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라이즈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라이즈 저는 동방신기 세대여가지고 라이즈를 잘 모르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라이즈 SM에서 나온 남그룹인데 멤버들이 굉장히 다 소년미 있고 잘생겨서 제가 좀 이모 팬인 것 같습니다. 이모 팬이세요? 아마도. 정말요? 네. 그럼 저는 뭐 할머니 팬인가요? 저와 같이 할머니 팬하는 걸로. 네, 이렇게 역시 많은 분들이 엔터 쪽 관심 많으시고 특히나 그 아이돌에 관심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아이돌 팬들에게 너무나도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JYP 오늘 정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1분기 실적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9%나 떨어지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나 하고 봤더니요.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이 부진했고 또 수익성 회복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 주가는 당분간 조정하는 그런 기간을 거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조정기를 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좀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도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아티스트 활동도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음반과 공연의 매출도 감소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JYP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의견까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고 엔터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얘기 나눠봐야겠죠? 자, 수연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국의 경영 참여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콜마 홀딩스입니다. 콜마 홀딩스의 주가가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 참여 공식화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도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튼은 지난 14일 콜마 홀딩스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한다고 공시했고요. 추가로 콜마 홀딩스 주식 23만여 주를 매입해서 지분을 5.02%에서 5.69%로 확대했습니다. 달튼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주식을 꾸준하게 매입하면서 지분 5%를 확보했고요. 최근에는 한국 법인인 달튼 코리아를 설립했고 콜마 홀딩스의 기타 비상무이자로 대표를 추천하는 주주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 참여 공식화와 주식 매입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콜마 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콜마 홀딩스 보시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7.76%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 11.31% 터치했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 들어서 조금 힘이 빠져서요. 2.16% 오르면서 9,4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콜마홀딩스 최근에 주가는 지지부진했는데 어제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윗골이 달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강세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언제쯤 종전이 될 것인지, 실제적으로 종전을 하기는 하게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오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 의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이고요. 두 번째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통제권 문제가 핵심 의제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발전소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미 특정 자산을 분할하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이 된 발전소는요, 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쟁 이후에 다시 재건을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설 기계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주가가 좀 뛰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전진 건설 기계 로봇도 오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후반에 힘을 잃으면서 1%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인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50대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입니다. 제이디 벤스는 러스트벨트 지역인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 미들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의 학대와 가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벤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비 마련을 위해 해병대에 입대했고 5년간 복무했습니다. 이라크 전도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오하이오주 주립대를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했고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하며 엘리트 사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6년 벤스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러스트벨트에서 자란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사실적으로 담아냈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처참한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제작되면서 벤스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이 출간됐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의 백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평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쥔 정치 현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했고 러스트벨트를 대표하는 목소리라고도 평가했는데요. 작가로서 유명세를 얻은 벤스는 2016년부터 공화당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오하이오주에서 나리아 캐피털이라는 금융회사를 공동 창업했고 이듬해 $9,300만 수익을 내면서 성공한 사업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벤스는 한때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친트럼프로 전향하면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원을 바탕으로 상원 임기를 시작한 벤스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밀레니얼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가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러스트벨트의 과거 영광을 되찾는 것으로 목표로 했는데 벤스가 러스트벨트에서 자수성가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이자 트럼피즘에 열광하는 러스트벨트 하층민의 표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제이디 벤스는 만 40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정치인과 사업가가 된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부통령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이디 벤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왜 제이디 벤스 선택하셨나요? 정보가 가장 많았나요? 그냥 뉴스에서 이분의 이름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누구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알아보고자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또 정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통령의 이름도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어떤 인물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 리포트 살펴볼 시간이죠. 여러 가지 리포트들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증권사의 리포트를 분석해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REC 제도의 폐지 등 과감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와 이로 인해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를 기존 연평균 3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6기가와트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 허가를 간소화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소규모 중심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REC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 증가와 소규모 발전소 난립에 따른 개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REC 제도 폐지 결정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REC 매입을 부담스러워했던 대형 발전사들은 앞으로 직접 신재생 발전시설 투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투자가 증가하고 시장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대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총 23기가와트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BESS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B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 기술로 국내외 시장에서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BESS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 SK오션플랜트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이 분야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기술력으로 또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SK오션플랜트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고요. 태양광 분야에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풍력 및 ESS 시장에서 탄탄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 SK이터넥스 역시 태양광 PPA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사업 실적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는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분명한 투자 기회인데요.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SK오션플랜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들의 주가는 향후 최소 20%에서 30%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정부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시장은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SK오션플랜트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투자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 리포트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REC 같은 경우에는 약 3주 전쯤인가요? 국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테마이기도 한데요. 오랜만에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국내 정부가 REC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주가가 뛰는 모습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라서 태양광 모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여러 가지 국내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오늘 얘기를 다 나눠봤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정말 편하게 오늘 장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오늘 미국 뉴욕 3대 증시 강보합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내일도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증시 흐름 이어가면 좋겠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네, 당연합니다. 네, 너무 힘차게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수연 아나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알차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장 정리해 볼까요? 롤러코스터는 이제 멈춰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4월 2일에 발표되는 이 관세 정책에 조금 시장이 불안한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탄탄한 흐름 꼭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으로 발표될 이런 경제 지표들이라던가 혹은 쟁슨 황 CEO의 그런 발표 연설에 이어서 좀 많은 기대감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감 안고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 중에 HTS 거래가 멈추는 일도 발생을 해서요. 많은 투자자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상 복구가 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긴 했는데요. 오늘 양대 시장 외국인의 1조 원 넘는 수급이 어제 오늘 합쳐서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와요 외국인들, 이렇게 오늘 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방송으로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